이제 모레가 70주년 광복절입니다. 저희 YTN이 오늘부터 통합 그리고 통일 대도약을 주제로 하루씩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문화일보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회장을 역임했고 1990년에 과학기술처 장관 그리고 그 뒤에 서울시립대 총장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을 지낸 우리 사회 원로입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에게 통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고요. 예, 덕분에 잘 있습니다. 예, 세계평화포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단체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예. 세계가 뭐 나라로 따지면 200개가 가깝습니다만 통계가 없는 나라가 많아서 한 170개국을 상대로 해서 예. 그 나라의 평화 상태를 지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깁니다. 예. 세계 평화가 작년의 경우는 독일이 1등이었고 뭐 덴마크가 2등이고 한국이 한 48등 되고 뭐 북한은 뭐 꼬레비가 되고 이제 이런 국가별로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예. 저희가 오늘 통합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사실은 통합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지금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뭐 대선 주자들마다 다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뭐 국민 대통합위원회도 설치됐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참 어려운 문제고, 또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 나가야 될지도 참 힘든 문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 대담 중에서 인상적인 한 부분이 있더군요. 한 그 평론가의 말인데 그걸 화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론가 김욱 씨의 저서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이종의 생명체 같다. 우리는 지금 집단적으로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왔고 또 지금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이런 말을 했던, 이것을 그 이사장님께서 인용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일단 얘기의 출발점은 예. 대한민국이 2차 대전 후에 독립을 쟁취한 한 140개, 150개 가까운 제3세계 국가 중에서는 예. 극단으로 또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기적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민주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흔히 민주화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만 얘기합니다만은 교육의 고도화라든가 뭐 세계에서 서울이 박사학위가 제일 많이 가진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예. 뭐 과학기술도 그야말로 참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100분의 1, 200분의 1 하다가 지금은 뭐 완전히 대등하게 됐어요. 인구 비례로 보면 뭐 비슷해졌어요. 그렇군요. 또 뭐 문화예술만 보더라도 뭐 그야말로 케이팝이니. 예. 세계를 휩쓸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통계 그리고 이 집단적인 현상으로만 보면 1945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성공한 몇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 한국밖에 없어요. 기적적인 일이죠, 사실. 근대화라고 하는 기준을 완전히 성취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사실은 이제 전제하고서 얘기인데, 예. 그런데 그것이 아주 초고속, 초고압, 초밀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한 어느 단계에서 한번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모든 후진국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도 근대화되기 과정에서는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갔다가 서비스 산업으로 갔다가 이제 정보혁명으로 가는 거예요. 농촌이 주로 인구가 있다가 이제 도시화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버번에 이렇게 교회로 발전한다든가. 예, 예. 이제 그러니까
보편적인 패턴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주 극단으로 변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말의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최후의 은등국이라고 그랬죠. 최후의 은등국에서 지금은 최고의 개방국가가 됐어요. 증권 시장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교육도 뭐 해외 외국 사람들이 와서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해외 유학 가는 것도 그렇고 뭐 무역이 마찬가지. 무역 의존도가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국가에서 무역 의존도가 근 100% 되는 거고 한국밖에 없어요.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과정인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각 분야가 다 이렇게 좀 큰 격차를 만들게 돼 있죠. 거기에 따라간 사람과 못 따라간 부분과.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근대화라는 것을 모방하고 캐치업하는 데는 아주 극단으로 성공을 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나라가 다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은 인구가 줄어들어요. 가족이 줄어들어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갑니다. 또 소득이 늘어나면은 산업화되면서 도시가 늘어나요. 그러나 한국같이 거의 90%가 도시화된 나라 선진국이 없어요. 또 한국같이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렇게 빨리 가는 나라가 없어요. 또 도시화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면은 이혼율도 늘어나고 출산율도 줄어들어요. 그러나 한국같이 이렇게 단시일 내에 이혼율, 출산율 최저 세계 1등 하는 나라 선진국에도 없었고 후진국에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 속에서 김무기 같은 이종사회가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점이 우리가 저는 그것을 이제 도착적 근대화라고 그러는데 근대화를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표현하죠. 기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기적은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사회 규모나 우리의 이 기존의 질서하고 타협하면서 간 게 아니고 그걸 파괴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근대화라고 하는 일반적인 현상, 도시화, 뭐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뭐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주 극단의 현상으로 이쪽 라스트 허비트 킹덤에서 갑자기 아주 극단의 선진국 현상으로 가는 선진국 현상 정도가 아니라 선진국에도 없고 후진국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 이 점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통합이라든가 이 합의라든가 이 컨센서스라든가 뭐 이제 통섭이라든가 막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우리가 뭐 기적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갈등과 또 통합되지 못하는 양상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통 같은, 그리고 뭐 앞으로 극복돼야 되겠지만 또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근대화에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도착적 근대화, 그러니까 왜곡된 근대화, 비정상적인 근대화로 치달은 것은 잘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1997년에 국제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만은 그 외환 위기를 이미 앞서서 많은 경고가 있었죠. 우리나라 이 재벌 경제도 이렇게 재벌 경제 체제로 가면 안 된다든가, 또 우리나라도 이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금융이 운문화 개구리에 있어는 안 된다든가, 뭐 얘기는 다 있었어요. 그걸 얘기로만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수습 못하니까 외압, 그 치명적인 IMF에 의한 강제 처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요새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머스 사건이라든가 뭐 성완종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각 나라가 정치라는 게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국민의 88%가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믿고 국민의 74%가
사법제도를 불신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이미 거버넌스의 능력을 상실된 나라인 겁니다. 네, 네. 이사장님, 어쨌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그 갈등의 양상들, 그리고 한 사안을 서로 조금 전 그 표현대로 하면 이종에 사는 것처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가치관 무엇이 정의냐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기본적으로는 해방 전후의 그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 역사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게만 함몰이 되면은 네. 그 후에 그러면은 그렇게 잘못된 잘못된 인식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 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근대화는 전 세계의 다른 중국, 인도, 아프리카, 브라질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못한 걸 왜 우리는 했을까? 예. 그것은 답을 못 줘요.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예. 다만 우리가 이 회고를 하면은 좀 더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좌와 우가 좀 더 합의를 해서 예. 우리 한국의 이 분단된 상황을 어떻게 미국과 소련을 참 끌어내서 예. 우리가 주체가 돼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데 합의를 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러나 지금에서 보면은 이 냉전이라고 하는 지금 요새 한국전쟁도 지금 65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조명을 하게 되는데 엄격히 따지면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이 아니죠. 희생은 우리나라 백성, 북한의 백성, 대한민국 국군, 인민군이 가장 큰 희생을 겪었지만은 물론 미군이 뭐 4만이 죽고 다른 외국군도 많이 중공군도 뭐 20만이 죽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희생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한국 전쟁의 발발도 그 결과의 처리도 예. 한국이나 북한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우리 한국 민족의 힘으로든 감당할 수 없었던 국제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과 분단 속에서 이만한 한국 근대화 혁명을 이뤄냈다. 네. 예.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우리가 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 우리는 지금 해방 후 우리가 이 분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건 이제 또 하나의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는 뭐 이 미소 양대국에 있는 거죠.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한국, 남한이나 북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냉전 체제 속에서.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안에서는 같은 분단 체제 속에서도 너무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 논란을 해외파에만 두고 예를 들면 임시정부가 가장 그것만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근원이다 이렇게 본다든가 또 뭐 그런 외교운동 하는 것보다는 임시정부나 뭐 이승만이 같은 외교운동 하는 것보다는 예. 만주에서 주로 무장투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오리진이다 이렇게 보는 거나 예. 그건 다 너무 좀 한면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상징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그 36년 동안의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 탄압과 고생을 하면서 견뎌낸 2천만의 우리 국내에 바로 우리 조선, 뭐 그땐 조선이죠. 요새는 우리 한국 민족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혹한 속에서도 그 뭐 한글학회 운동이라든가 물산장려 운동이라든가 또 이 신간의 운동이라든가 그 아주 고고한 그 이 민족 그 역사 운동, 그 문화 운동, 민족주의 계몽 운동이 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계속됐거든요. 네. 사실은 그것이 해방 후에도 바로 그래도 이만한 기적을 이루는 예. 뭐 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꾸 정통성을 뭐 해외에서 투쟁하신 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영웅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이사장님의 그런 그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쨌건 우리가 더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이사장님께서는
선진화, 지금까지는 네. 우리가 빨리 달려가는 그래서 유례없는 이 성장을 해낸 선진화, 앞설 선자를 썼었던 선진화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착할 선자를 쓰는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인 한국의 모델이 되고 그것이 세계의 새 평화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개벽이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이 선진화, 착할 선자, 선진화.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개념인지요? 제가 그게 1995년에 처음 썼는데요. 네. 제가 그때 그것을 1995년에 대구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때 결론이 그랬습니다. 2020년쯤, 지금부터 이제 5년 뒤인데, 1995년에 쓰면서 2020년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는 대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첫째, 지금 같은 재벌 체제가 아니라 한 1,000명 정도의, 5,000명 정도의 1억 달러짜리 스몰 빌 게이츠. 예.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인데 빌 게이츠는 지금 뭐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하지 않습니까? 500억 달러, 600억 달러 매상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1억 달러짜리 5천이면 5천억 달러 아니에요. 예. 5천억 달러가 면은 우리 5천만이면 1인당 소득 10,000불이죠. 예. 10,000불이 되는 거죠. 근데 빌 게이츠식의 이 벤처 캐피털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 경제가 된다면은 지금 같은 연기뿜어 내고 이 도로 많이 쓰고 에너지 많이 쓰는 그런 산업의 기준으로 하면 3만 달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 5천 달러짜리 5천 명이 1억 달러 하면 5천억 달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가가치 따지면 1조 5천억 달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식으로 하면은 에너지도 덜 쓰고 이 폴루션도 덜 하고 도로의 수송도 덜 하고 그러니까 같은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더라도 빌 게이츠식의 부가가치 생산은 부가가치가 한 3배, 4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또 한 1,000명 정도의 이 인권 택시나 뭐 이 미국의 영화 감독 같은 그런 한 1,000명 정도의 예술인과 영화 감독이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나오는 것. 그리고 적어도 뭐 라이샤오나 이런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뭐 한 100명이라도 나온다든가. 예. 그리고 제일 끝에 지가 네루나 이 처칠이나 호치민 같은 정도의 정치인 한 5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통합으로도 이어지는 겁니까? 나라가 발전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통합하고는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통합이라는 건 이제 제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목표를 그렇게 정해 놓으면은 통합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아주 fast follow, fast imitator. 그러니까 빠른 모방자, 빠른 추격자로서는 다 성공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이 유신과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본의 명치 유신에 이미테이트 모방한 거예요. 한국의 이병철, 중지영 씨가 한국 기준으로다는 굉장한 창조자지만은 일본엔 그런 사람 많아요. 이미 명치 유신 때서부터 시작해서. 더구나 뭐 해방 후에 뭐 우리나라 이병철 씨나 중지영 씨가 한 반도체가 됐건 조선이 됐건 뭐 자동차가 됐건 일본에서는 다 미국과 서양에서 출발한 그것을 일본식으로 컨버전해서 확실히 성공한 산업이에요. 확실히 성공한 걸 우리 모방한 거예요, 또. 자동차 그 자체의 이노베이션은 일본도 한 게 아니고 한국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유럽과 미국이 한 거예요. 전자산업, 반도체도 그건 미국과 유럽에서 한 것이지, 한 걸 일본이 잘 응용해서 동양 사람들이 쉽게 생산할 수 있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하나의 컨버터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컨버터 노릇을 한 것을 우리가 한국이 잘 빨리 모방하고 캐첩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질적인 이노베이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본질적 이노베이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기초와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려면 그때서부터 이제 통합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 기초라는 게 정신적인 기초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뭐 정신적인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정신적인 얘기를 하면 철학적인 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예를 들면 경제 체제도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는 굉장히 공론적이에요.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생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소비에 있어서도 가장 능률적이라는 건 다 인정을 해요. 그건 계획경제 체제나 집산주의 체제보다는 훨씬 능률적인데 다만 거기에는 또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실패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시장을 가면서도 어떻게 실패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좌와 우가 있을 수 있어요. 좌와 우가. 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실패 없이 시장이 바라는 능률대로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도 지금까지 인류가 발명한 체제 중에서 민주주의가 낭비도 좀 많고 시간도 걸리지만은 한 나라, 한 사회를 공동체를 통합하고 이 조화롭게 가는 데 가장 좋은 체제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민주주의를 하는 데서도 그래도 사회 공동체적인 요소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끄러파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그래도 개성이 더 그런 계획적인 것보다는 개성이 강하게 해야 사회가 더 조화롭고 발전이 된다고 하는 미국식 앵글로색슨적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그러려면은 그냥 가운데 서 있는 게 중도가 아니고 통합이 아니고 양쪽의 원리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선 알고 그것을 한국의 기초에서 한국의 땅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치열하고 진지한 입장이 있는 사람끼리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진영 논리에 갇히고 무슨 또 지역 논리에 갇혀서 무슨 단정을 하고 말아요. 뭐 좀 시장을 지지하면 저 사람 뭐 보수주의자, 뭐 또 통일 얘기하면 진보주의자. 그게 아니고 기본 기초의 논리와 이 컨셉트의 개념에 충실한 위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금융개혁을 해서도 그렇고 노동개혁. 그러려면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한국에 그것을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자기 소신도를 가져야 비로소 논의가 되고 대화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중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그 성장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20분의 대담에 통합에 대한 기승전결이 다 나오기를 바라고서 하죠.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 않고요. 오늘 원로 지식인이신 김진현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아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너무 짧다. 그 기본으로 돌아와서 넓게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